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부동산 관련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가 발목을 잡을 정도로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만 개선돼도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허가와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홍진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불만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네. 내용들인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대한항공회의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인허가 과정의 개선을 가장 원하는 항목으로 지목을 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부동산 개발 시장의 현황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3년 사이에 부동산 개발업체 약 400여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이 재정위기 등으로 국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업체는 사업을 추진하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에 따른 변수 및 리스크 요인 등으로 인해서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부동산 개발에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토지에 대한 리스크, 인허가, 분양, 시공, 그다음에 운영 관리 이런 리스크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허가 지연에 따른 리스크로 인해서 국내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인허가 과정의 개선을 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사업 기간에 따른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업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기간에 따라서 금융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허가가 지연이 되면은 그만큼 금융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인허가 지연에 따라서 총 공사비가 약 10% 정도 증가된 것으로 집계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침체된 건설 경기와 분양 시장에 활기를 부어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개발업체들이 모두 지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실제 현장에서 인허가 기간이 얼마나 지연이 되고 있나요? 네네. 통상 소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약 2배의 기간인 1년을 넘기는 일도 허다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에 비해서 비교적 기간이 덜 걸리는 건축 허가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수십 개 부서에 사전 협의 등을 거쳐야 하고 건축 심의 결과에 따라서 보완, 재심의, 조건부 가결 등의 의견이 나올 때마다 1에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또 가끔씩 일어나기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인허가청 내부 부서 간 업무 마찰, 그다음에 이첩 그리고 부서 간 협의 조율이 필요한 사항까지도 부동산 개발업체가 직접 가서 이해시키는 등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허가 절차만 개선이 돼도 네네. 아파트 분양가가 더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나 가능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최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300여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인허가 지연 실태 및 정책 과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인허가 절차의 개선 효과에 대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약 40%가 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허가 지연에 따라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총공사비는 평균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의 특성, 금융비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인허가 절차가 개선이 되면 분양가는 보통 10% 정도 내외인 것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가가 어떻게 산정이 되길래 이런 인허가 절차와 상관이 있는 건지 인허가가 지연이 되면 분양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네. 모든 사업은 기간하고 관계되는 게 금액하고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산정은 택지비, 공사비, 설계 감리비, 부대비, 가산 비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고요. 비율로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만 서울하고 수도권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보통 택지비 35%, 공사비 40%, 설계감리비 5%, 부대비 10%, 가산비용 10% 정도 내외이면서 인허가 지연에 의해서 각종 용역비 증가와 함께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고 이에 따른 비용이 분양가에 적용이 돼서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네네. 인허가 절차에 개선이 들어간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손을 대야 될지 또 이와 관련돼서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근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들 조사에 의한 내용들도 나왔습니다만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우선 관계부처 상호 간 협의 체계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인허가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 및 신청인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만일 법정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동 인허가제 등을 도입 및 확대해야 되고 지연 처리 보상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인허가의 관행들을 뛰어넘어서 보다 합리적인 인허가 절차를 구축해서 완벽한 시스템에 의해서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인허가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네, 이 기부 체납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무래도 비용적인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기부 체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자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제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느끼는 기부 체납이라는 것은 건축 허가에 대한 대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실정이고요. 물론 사업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체 사업비의 약 20에서 25%에 해당하는 기부 체납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인센티브 등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개발 업체에게는 이 기부 체납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각종 부담금 등의 기반시설 등에 따른 부담을 사업자가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기부 체납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체는 이중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비용 부담들이 결국 모두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 사업자 입장에서 또 소비자에서 이렇게 전가되면 당연히 그 부담이 뭐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는 여러 가지 조화들이 좀 꼭 필요하고요. 그게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인허가들을 갖다가 진행하다 보면 특히 지자체의 경우는 그동안의 예산 부족 등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 혹은 지자체장이 업적 등을 고려해서 주민 평이 시설인 체육공원 시설, 보육시설 등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받는 경우가 부동산 개발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와 기부 체납 중 양자를 택일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을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부 체납의 합리적 근거를 정하고 부담액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고 형평성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야만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큰 무리 없이 원활하고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네. 인허가 절차의 개선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서울시가 마을 공동체 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출구 전략에 들어간 뉴타운 대신 마을 공동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 무엇인지 또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을 공동체가 어떤 겁니까? 마을 공동체라고 하면은 국민들도 생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간략하게 이제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웃끼리 정을 통해서 인간 관계망을 형성하며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로 공동으로 육아도 보고요. 마을 기업, 마을 축제 등 종합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마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기존의 도시 정비 사업과 다른 점인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통 이제 뉴타운 사업의 문제가 이제 증폭이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정비사업 수법을 다양화하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주거 환경 개선,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신설되었고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시작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입니다. 이는 정비 사업 유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 도시 장비 사업을 전면적으로 대신하기에는 사업비 조달 한계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 구역 내의 환경 미화운동, 벽화 그리기, 골목길 청소하기, 주민들이 쉼터 설치하기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주거 환경과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콘텐츠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네.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그런 주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박원순 시장이 이 마을 공동체를 굳이 선정하고 이렇게 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전에 시장도 역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낳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이제 최근에 언론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마을 공동체 사업은 자살과 범죄, 빈곤, 갈등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약이고 묘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이미 또 새 세상을 향한 변화는 시작됐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긴 시간을 갖고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은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마을의 공동 관심사에 관한 작은 모임의 대표적인데 이웃 아이 숙제 봐주기, 우리 동네 골목 가꾸기 등 마을에 필요한 일을 함께 의논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하는 즐거움과 가치를 단계적으로 전파 확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발보다는 복지, 사람의 가치를 중시하는 박원순 시장의 철학과 주민들의 성숙한 자치의식, 뉴타운 정책 실패 등에 따른 주거지 정비, 패러다임의 변화 등이 마을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지금 이 시대에 함께 네네. 사는 그런 공동체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유인 것 같은데요. 네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5개년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발표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은 서울시가 안내와 컨설팅 교육은 물론 재정비 지원도 해서 마을 공동체 1000여 개와 마을 활동가 3,000여 명을 육성하기 위해 5개년 중장기 계획인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을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마을 공동체 기본 계획은 3대 과제인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마을 사람 키우기, 둘째 마을 살이 함께 하기, 세 번째 새로운 민간 협력 만들기, 그리고 창의적 마을 활동가 양성, 청년 및 여성 활동과 역량 활용, 공동체 문화 등 10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기본 계획에는 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일부터 마을 활동가 양성을 지원하는 일,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운영 계획 등 마을 공동체 사업을 구체화하려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 계획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마을 공동체 육성 사업 초기 단계이므로 마을 활동가 양성과 마을 계획 수입 지원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네. 주도할 마을 활동가도 양성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 마을 활동가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조금은 이제 생소한 내용의 이제 단어가 되겠습니다만 서울시는 종합지원센터에 마을 아카데미를 설치, 무료로 운영되는 이론과 현장 실습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2017년까지 마을 활동가 약 3,200명 정도를 양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활동 중인 마을 활동가는 310명 정도인데 시는 연말까지 190명을 추가 양성하고 2013년에는 400명, 2014년에는 480명을 추가 양성하는 등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마을 활동가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마을에 살면서 주민과 소통하고
생각을 모아내는 전문가로 서울시가 같이 공동체 활동이 초기 단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체 형성의 물꼬를 터줄 핵심 주체로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활동을 주로 하고요. 주로 청년, 여성, 은퇴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시는 현재 다양한 재능으로 공동체 활동 중인 2030 청년들을 활용 마을에 기반을 둔 청년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청년이 마을 활동가로 팀을 이뤄 사업을 하는 경우 매년 총 50개 팀씩 1년 동안 약 1,000만 원 상당의 사업비도 지원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정책도 펼친다고 합니다. 뭐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바꾸면서 아무래도 이 서울시의 주거 정책, 주거 환경이 좀 많이 바뀔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네네. 어떻게 좀 많이 바뀌게 될까요? 예. 아파트 공동체 커뮤니티 정책은 아파트 거주에 따른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을 우선 추진해서 주민이 직접 사업을 기획 시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인데요. 올해에는 120개 커뮤니티 사업이 2013년에는 140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마을 공동체 조성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최소 5년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성과가 드러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과 같은 주민 참여형 재생 사업은 개발 중심의 뉴타운과 달리 실제 거주하는 주민 계속 거주하면서 어떻게 마을을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서울 주택 환경 개선 효과에 영향을 커다랗게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 사업 기본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마지막 이슈로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정평가 수수료 산정 방식, 종전에 종가 체계에서 종량 체계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종가 체계 방식이 어떻게 좀 진행되어 왔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종가 체제 산정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 올리면은 종가 체제의 산정 방식은 대상 물건의 가액에 기본율 즉 0.04에서 0.11%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액 단계에 따라서 요율 체계를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실비는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 발급비 및 기타 실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종가 체계에 의한 수수료 산정은 산정 체계가 간단 명료하고 부실 평가 시 감정평가사가 부담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규모와 비례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나 단점으로는 감정평가액과 감정평가 수수료가 비례하는 구조로 인해서 평가 의뢰인의 요구에 쉽게 유착이 돼서 적당한 수준을 넘어 과다 감정평가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소재 부동산과 고액 물건의 수수료는 업무량에 비해서 많아서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는 반면에 지방 소재 부동산과 소액 물건의 수수료는 적어서 감정평가서 품질 개선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의 특성상 각 지역 사정에 밝은 감정평가사가 다수 필요하나 종가 체계로 인해서 수도권에만 감정평가사가 약 60% 넘게 집중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바뀌게 되는 종량제는 어떤 네네. 방식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게 되나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량 체계에 따른 수수료 산정 방법은 현행 종가 체계 물건에 따른 난이도하고 업무량이 등급에 비해서 비례해서 수수료를 산정하는 종량 체계를 일부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은 업무가 정형적인 공익 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에 시행하되 업무량 분석이 용이한 투지와 건물부터 도입하고 현행 종가 체계의 장점을 감안하고 지방 공익 사업의 수수료 급증에 따른 혼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종가 체계와 종량 체계를 7대3으로 절충하여 수수료를 산정화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제 종량 체계로 바뀌게 되면은 노출됐던 문제점들이 좀 해결될 수 있을지 또 종량 체계에서도 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수 산정 과정의 객관성과
보수 수준의 공평성 차원에서 종량 방식이 보다 합리적인 산정 방식이 될 수는 있으나 그에 따른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제약사항은 감정평가 업무의 유형, 물건의 종류, 재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의 존재로 종량화를 위한 객관적인 업무량 산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평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의 정상적인 요인을 종량만으로는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개정 기준도 업무가 정형적인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그리고 업무량 분석이 용이한 투지와 건물부터 도입하고 있고 기존의 종가 방식과 종량 방식을 혼합한 절충 방식이 도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바뀌게 되는 내용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좀 부담은 줄어드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개정된 내용 시작 도입된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공익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의 객관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고 둘째는 수수료가 감정평가 업무 자체보다 지역의 가격대에 따라서 결정되는 불합리성이 개선되면서 금액 부담이 줄어들며 마지막으로 소액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품질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 김홍진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